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주 법정에서 소란을 부려 감치 처분을 받았다가 석방됐죠.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쟁점들을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먼저 내란 재판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태도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감치 명령을 변호인단이 받는다.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저도 이제 변호사를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치제도 같은 경우가 이 법원조직법 61조에 규정된 것이고 이 법정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 어떤 혼란에 야기하는 이 당사자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은 봤지만 실제로 감치가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이 변호인단이 감치 명령을 받는 것은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재판부가 또다시 감치 재집행을 예고한 이유는 뭡니까? 예, 이 감치 관련해서 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방조 혐의 재판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감치와 관련해서 이 언급이 됐던 이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방조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동석을 하고 싶다, 신뢰관계 동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것은 요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방청석에 그러면 변호인들이 앉아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경우가 이 지금 현재 내란 방조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방청권을 받은 사람들만 방청석에 앉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 변호인들에게 방청권이 없다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련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감치 명령이 이뤄지고 실제로 감치 재판까지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감치 재판을 통해서 15일에 감치 결정이 있었는데 이 감치 집행이라는 것이 이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이 구치소라든지 이런 특정 장소에 유치를 함으로써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을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이제 이동이 됐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이 변호인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집행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집행 정지를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재판부에서 그 집행 정지와 관련해서 이 집행 정지에 관해서 다시 인적 사항을 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 이와 별도로 이 감치 재판이 당일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비공개로 감치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 측에서 뭐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재판부에 함으로써 이 추가적으로 이 감치 재판 대상 행위가 추가로 별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감치 결정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변호인단이 지금 재판관 그리고 재판관 쪽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 하고 실제로 고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은 이 재판부의 당시 감치 관련 절차 진행이 결국에는 위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위법한 행위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감치 절차 진행을 위해서 당시에 몇 시간 정도 이 구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판단에 의한 구속이었다고 한다면 불법 감금 혐의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 관련 공수처에 고소가 있었고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를 파악해서 이 부분이 위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혐의 적용, 가부를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도 나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예, 이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처벌과 별도로 이 변호사법상의 징계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같은 경우가 이 견책이라든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떠한 행위가 실제로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든지 아니면 형사적인 이 처벌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이제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이 부분 관련 만약에 징계 요청이 있다고 하면 변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판단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징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이 검토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사건, 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갑질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예, 이 부분 이제 양양에 있는 7급 운전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이 부분 관련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이 가혹행위는 일단 이 운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소차를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청소차를 운전을 하는데 이 미화원분들이 이 쓰레기를 내려서 들고 다시 청소차에 실은 다음에 사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차량에 탑승하기 어렵도록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먼저 출발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한 영상들이 있었고 이 또 한 가지가 이 운전직 공무원이 투자한 주식 종목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주식 종목이 오를 수 있도록 이 주식에서는 빨간색이 이제 금액이 오른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 빨간색 속옷이라든지 물건 이런 것들만 쓰도록 강요를 하기도 하고 이 본인이 투자한 주식을 같이 매입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 계엄령 놀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이 환경미화원 중에 한 명을 이 가위바위보를 시킨 다음에 이 폭행을 하는 모습까지도 영상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 관련 굉장히 많은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해당 공무원은 계엄령 놀이는 게임의 일환이었다. 또 빨간 속옷을 강요한 건 소속감 표현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 변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징계가 가능한 겁니까? 예, 일단은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뭐 감봉이라든지 정직, 당등, 해임, 하면 등의 이제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예. 이와 별도로 형사적인 처벌도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나오고 있는 그런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이 다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이 사안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진술 그리고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진술을 확보를 하고 그 영상이라든지 음성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도 일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금 현재 주장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에 적정한 징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징계 관련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징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 양양군 쪽에 은폐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요. 다 자세히 밝혀내서 처벌을 받을 분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대형 가방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유령 용의자가 모두 한국인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베트남 호치민시 주택가에서 한국인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대형 가방에 담긴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현지 경찰이 한국인 용의자 2명을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2명 같은 경우가 이 대형 가방에 담긴 시신을 가지고 이동을 하던 와중에 이 신고가 된 겁니다. 이게 좀 의심스러운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되고 나니까 이 가방을 두고 도망쳤던 두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에 관한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온라인 스캠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김노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조차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고 악랄하다 언급했는데 이전에 박사방 운영했던 조주빈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거든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 박사방 같은 경우에 이 조주빈은 범행 기간이 2019년부터 2020년 정도로 특정이 됐었고 당시에 피해자가 73명 정도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이 김노관 관련 목사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피해자가 234명이다 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훨씬 더 중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징역 42년 정도가 확정이 됐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그보다 훨씬 무겁다고 볼 수 있는 무기징역이 선고됨으로써 아무래도 형량의 차이는 이 사실관계, 이 양형의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훨씬 더 무거웠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한 달 만에 통화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속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트럼프 2기 첫 정상회담 뒤 약 한 달 만인 24일 저녁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늦은 밤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시 주석이 정상회담 뒤 중미 관계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협력 목록을 더 길게 만들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함께 싸운 양국이 2차 세계대전의 성과를 수호해야 한다며 타이완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2차 대전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타이완 문제가 중국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좋은 통화를 했다며 내년 4월 베이징 방문과 이후 시 주석의 내년 국빈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타이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타이완 해협 전쟁 시 미군을 파병할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hat doesn't mean it's not the apple of his eye, because probably it is, but I don't see anything happening.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완을 향해서는 국방비 증액과 무기 구매를 독려하고 있고 최근에는 타이완에 전투기 부품 판매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의 타이완 문제 언급을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한 건 최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에 견제구를 날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중 정상이 직접 소통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란 점을 미국과 일본에 동시에 거듭 강조하려는 겁니다. 미국은 타이완 문제를 타이완을 향한 무기 판매와 중국과의 무역 협상 등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원전과 도로 인프라, 보훈 분야에서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원자로 기술과 부지평가,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 범위로 공동 워킹그룹 실무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튀르키예와 한국 그리고 제3국에서 민관합작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계기로 진행한 중동 주요국 순방 성과와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한 이집트 정상회담에서 이집트 대통령이 한국과 이집트 협력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좋은 제안들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둘만 남았을 때는 카이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인데 3, 4조 원 정도 들지 않겠냐고 얘기하면서 그걸 한국 기업들이 맡아서 확장도 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위산업 협력 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면 더 밀도 있는 협력이 가능했겠다고 생각했다며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의 연락이 끊긴 현재 상황을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하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북한의 재차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점진적, 단계적 통일 추구 방침에 대한 질문에 긴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남북 철도와 도로 등이 모두 파괴되는 등 남북 관계가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체 모든 연결성이 다 끊겼습니다. 일체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태죠.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북 방송 중단,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새 정부가 이어온 대화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강조했던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END 전략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나가며 흡수 통일은 없다는 우리의 선의를 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심하면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두 번 얘기하는 게 낫겠죠.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죠.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 확보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군사훈련 축소나 연기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그때 되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를 곧바로 결정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한미훈련 축소를 직접 거론한 자체로 대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프리카 중동 순방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방문 성과가 가장 컸고 이집트에선 3조 원 규모 카이로 공항 확장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격화하는 중일 갈등에 대해선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한국 입장에서 큰 위험 요인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순재 배우가 오늘 새벽에 별세했다며 아직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1960년 KBS 일기 탤런트 출신으로 지난해까지 국내 최고령 현역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1992년 14대 총선에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로 서울 중랑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요. 국회의원으로서 민자당 부대변인과 한일의원연맹 간사 등도 역임했습니다. 고령에도 배우 활동을 이어갔지만 지난해 10월 공연 활동을 취소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습니다. 고 이순재 배우는 70년 가까이 스크린과 브라운관, 무대를 오가면서 한 시대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90을 넘어서까지 활발한 활동으로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됐던 삶을 김승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34년에 태어난 고 이순재 배우는 서울대 출신으로 드물게 당시만 해도 딴따라라고 낮춰 부르던 연기자 길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님께서 그걸 소자에게 물으십니까? 이제 60년대만 해도 우리 직종은 돈 버는 직종이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인식이 바닥이었던 직종입니다. 그래서 딴따라 이렇게 과항대 이러고. 브라운관과 스크린, 연극 무대를 오가던 이순재 배우는 한때 국회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한 차례 낙선 끝에 14대 지역구 의원까지 지냈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5대 출마해서 한 번 넘으면 또 4년이 지나가는데 그때 되면 벌써 60대 후반이 되는데 그때는 복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가는 길을 먹은 욕심 많은 할아버지부터 로또 당첨금 앞에 소갈이하는 대통령 등 작품 수백 편에 출연했습니다. 역할에 스며드는 힘과 정확한 발음과 발성으로 이순재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시트콤과 예능을 통해선 기존의 근엄한 이미지와 180도 다른 유쾌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생에도 아직 모자라다. 스스로를 벼려온 문장 하나가 후배들에게는 기준이 됐습니다. 평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 또 이만하면 난 그래도 이제 다 된 배우 아닌가 했던 배우 수백 명이 불안하고 스크린에서 없어져 버렸어. 오늘의 무대를 늘 마지막처럼 대했던 사람. 세대가 바뀌어도 지워지지 않을 이름 이순재는 이제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환율의 불안정성, 대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신 환율 이야기 하기 앞서서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내부 작업 차량이 궤도를 이탈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궤도 유지보수 장비인 트롤리가 탈선했다는 건데요. 운항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발 속보입니다. 지하철 4호선 상하행선이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4호선과 수인 분당선, 서해선 열차가 지연 중이고요. 서울교통공사에 의하면 바쁜 승객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부탁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내부 작업 차량이 궤도 이탈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출근길 교통혼잡이 예상되니까요. 이 열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시는 걸 권고합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지하철 4호선 그리고 수인 분당선, 서해안 열차 이쪽이 지연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소식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 위태위태합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외환시장 4자 협의체가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환율, 무서워요. 상반기만 해도 1,350원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1,470원까지 넘었고요. 그렇죠. 이러다가 1,500원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뭐 핵심은 글로벌하게 달러가 강세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지금 생각보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자금이 이제 달러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한국 특유의 이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중국이 경기가 좀 둔화됐고 상반기에 비해서 또 위험해가 약세가 되고 있는 데다가 중동도 아직 긴장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위험 회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 달러가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안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는 구조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연기금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외부의 그 이제 그 대외 투자 확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또 국내 주식에서 차익을 실현해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지금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본이나 금융계정 쪽에서는 워낙 약세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전통적으로는 무역 흑자가 크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환율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환율은 하락하는 게 공식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또 통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경험치에 근거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흑세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강세 우리나라 이제 그 달러가 많아지고 되고 그럼 원화 강세된다 이건 언제까지 이제 수출하고 무역 중심의 환율. 시장일 때 얘기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인 경험
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한국이 과거에 비해서 거대한 자산 운용국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무역보다는 자본 이동이 어느 쪽으로 더 가느냐 이게 훨씬 환율을 더 많이 이렇게 좌우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나 보험이나 자산운용사 또 우리나라의 또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하고 채권을 계속 사게 되면 그만큼 달러를 또 사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외국인이 또 국내 주식을 얼마만큼 사느냐 이걸 팔고 또 이제 그 해외로 가지고 나가면 이것도 문제고 우리나라 또 흑자 이제 수출 구조도 보면은 대기업하고 반도체 중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팔고 달러를 국내로 바로 들여오지 않게 되면은 해외에 쌓아놓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이런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달러는 매우 충분한데 결과적으로 환율은 높은 이런 비정상적인 이제 괴리가 나타난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워낙 주식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ATM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던데요.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고환율 압박은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 또 비상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또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매출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내수 기업들. 왜냐하면 핵심 원자료를 해외에서 사오고 수입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판매한 대가는 또 원화로 받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오를수록 원가랑 이자 비용이 동시에 튀잖아요. 네. 그래서 업종별로는 다르지만은 보면 정유, 화학, 그다음에 항공, 유통, 식음료 이 부분에서는 원달러가 한 10원 상승하면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 수준의 비용 증가를 추정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로 보면은 조단위 부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환해지를 잘 해뒀으면 사실 단기 충격은 줄일 수 있는데 만기가 돌아가면 더 비싼 환율로 또 해지를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마진이 깎일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비용이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다가오게 되니까 전가가 되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방할 수 있는 압력이 되고요. 다시 내수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은 한국 전체 경기에 아주 큰 부담이 누적될 네. 거라 보일 수 있죠. 네. 환율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이번에 국민연금까지 껴서 사자협의체 구성이 됐는데 이거 처음이죠? 네네, 이게 이제 처음인데 기존의 상황 점검을 하겠다를 넘어가지고 재정 통화 연금 운영을 이제 한 테이블에 올렸다. 그래서 상시 협의체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1997년 IMF 때, 그다음에 2008년의 금융위기 때는 이제 한은하고 재정하고 금융당국이 대책회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환율이 1,500원대를 넘기기 전에 뭔가 선제적으로 공조를 하겠다, 뭐 이런 신호를 줬다라는 점이 좀 다르다고 보이고요. 이게 시장이 이제 해석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필요하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달러 수요 공급 정책에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역할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신호. 두 번째는 그만큼 이제 당국이 환율과 자본시장의 지금 환율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경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환율 방어 여기에 소방수로 나서달라라고 요청한 꼴이 됐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국민연금이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들 노후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자금이 환율 방어에 투입이 된다. 네네. 이거 괜찮습니까? 사실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의 1차 목표는 국민 노후 자금을 잘 지키는 거, 장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확률 안정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는 사실 이건 부수적인 효과여야지 목적 자체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와프를 통해 가지고 달러 조달하거나 환해지 비율을 좀 그 비율을 관리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그 국내에 달러가 부족한 현상을 좀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줄인 리스크 관리는 이제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시장에 도움을 주는 이제 부수적인 효과로 이해를 해야지 정치적 요구에 따라 가지고 국민연금이 도입돼 가지고 달러를 사고 팔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만약에 잘못되면 대규모 손실이 국민 노후 자산에 직접적으로 전가가 네.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정권이 환율의 방패막이로 국민연금을 사용했다라는 인식이 이제 형성이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이제 연금보다는 외환 당국이 앞에 서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개입하다 보면 리스크도 존재하는 만큼 수익과 그리고 환율 방어를 균형 있게 좀 운영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만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한 몇 달간, 한 3개월간은 1,400원대 후반에서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박스권 등락을 예측을 하고 있고, 예. 이제 해외 기관들도 비슷하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점이 뒤로 밀릴수록 그다음에 미 재정하고 정치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될 때까지는 사실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고요. 예. 그러면 신흥국의 통화 약세 구도는 쉽게 꺾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 여전히 경상수지가 흑자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FX 시장 개혁하고 그다음에 24시간 거래 수출기업 달러 환전 유도하겠다, 연금 스와프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지금 동시에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방향으로 막 급등한 다음에 급락하는 이런 장세보다는 고점에서 높은 변동성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고환율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호 대책 이후 부동산이 대혼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에 관련된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많은 30대 가구주 4명 가운데 집주인은 1명뿐이었다. 네. 주택 소유율은 또 역대 최저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보면 30대가 예. 더 이상 주택 구매 시장에서 주력이 아니다. 주력 구매층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30대가 첫 주택을 마련하는 핵심 세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가격, 전세 대출 규제가 이제 막혀가지고 구매 여력 자체가 지금 30대가 사라진 상태고요. 소득 증가 비해서 이제 집값 상승 속도가 4배에서 5배. 굉장히 빨라가지고 자상 축적할 수 있는 이제 주택으로 사다리가 붕괴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30대 중에서 이제 영끌을 해가지고 주택을 보유한 층이 있어요. 근데 아예 이렇게 이제 진입을 못한 규제 때문에 이런 무주택층의 양극화가 명확하게 이제 벌어졌다. 그래서 이미 집을 가진 3040은 자산이 빠르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무주택인 30대는 임대료가 또 상승을 하니까 자산 형성의 첫 단추조차 지금 끼우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네. 또 여기서 양극화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 정부의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일단 줄어들면서 또 월세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세 비용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세를 투자 수단으로 못 쓰게 하겠다는 그 취지와 목적은 알겠으나 이 월세화로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토제 신규 시장 지정한 다음에 보니까 전세 가격이 한 달에 이제 2.1에서 2.3%까지 급등했고요. 이제 월세가 146만 원이에요, 평균. 그래서 이게 5년 전 대비하면 31%나 오른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울 전체 전월세 거래도 이제 그 18% 증가한 반면에 월세는 12%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매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서 임대 시장이 과열되는 전형적인 이제 정책 수요가 전개가 됐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매매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매수 대기 수요가 그대로 전월세 시장으로 전이되는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이 임대 시장의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즉각적으로 유발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전세는 사실은 레버리지 구매 수단 이었잖아요. 집을 마련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전세를 통해 가지고 집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현실에서는 전세에 대한 임대 공급이 부족되는 현상. 그다음에 건설 자체도 이제 지연돼 가지고 공급 용량이 이제 줄어드니까 월세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부담이 증가되는 형태고 젊은 층이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속도가 더욱 둔화돼 가지고 결국 이제 소득의 고정 지출이
이제 이런 임대 비용으로 예. 비자식에 커진다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네.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전세난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거, 전세값이 오르는 거. 그런데 두 현상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시수요자들에게 타격이 되는 거 이게 정책의 목표였는지 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이번 11호 대책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아파트 쭉 보면요. 전월세 40%가량이 재계약이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도 더 전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주거비 부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 자체는 공급이 이제 충분치 않으면. 근데 지금 보면은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면 그 공급은 실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입주 물량 보면 약 14만 가구 정도, 뭐 내년 예상은 10만 가구 정도로 약 28% 줄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전망 보면 8만 가구 이하까지 2026년에 축소 가능하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인구 순유입은 6천에서 8천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유지되니까 전 월세 상승 압력은 구조화됐다.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집값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거 비용은 상승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소비 여력은 둔화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고착화되고 구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들을 정부가 잘 모니터링해서 정책 설계할 때 임차인들의 주거 안전성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해주는 이른바 전문가 매칭 플랫폼 업체들이 다수 등장했죠. 관련 시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는 업자나 이미 폐업한 업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보는 Y 송수현 기자입니다. 30대 조모 씨는 지난 1월 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를 찾았습니다. 조 씨가 이용한 플랫폼은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는 곳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견적을 올리면 조건에 맞는 전문가를 추천해줬습니다. 조 씨는 앱을 통해 소개받은 업체들 가운데 가장 조건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 한 곳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균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예상 비용은 1,000만 원대에서 3억 원까지 불어났고 조 씨는 1억 5천만 원 넘는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누수 원인을 확인한다며 화장실까지 철거한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조 씨는 업자를 고소했고 그제야 업자가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억 5,600, 800 정도의 손해를 받고 현재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50대 신모 씨도 같은 앱에서 전문가를 소개받아 건물 방수 공사를 맡겼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공사 한 달 만에 아랫집으로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3년 무상 AS를 보장한다던 전문가는 잠적한 뒤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조회해봤더니 공사 2주 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였습니다. 실리콘을 이게 다 쏜 게 아니라 사면을 다 쏜 게 아니라 상부 절반만 쏘고 하부 절반은 아예 손을 안 댔더라고요. YTN 취재진이 해당 매칭 플랫폼 앱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문제의 인테리어 업자의 플랫폼 소개 페이지입니다. 지금은 폐업한 자신의 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와 업자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앱 운영업체는 YTN 취재 전까지 인테리어 업자가 폐업 상태에서 계약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세청도 뭔가 돌아가시는 주기가 있으니까 실제 폐업 신고한 시점에 완전 딱 안 맞으실 수는 있다고. 업체 측은 500만 원까지 이용자가 거래를 확정해야 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거래 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업자를 걸러낼 수 있는 피해 예방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올릴 수 있게 시스템화되어 있다면 애초에 그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렇게 용이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방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거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춰서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폐업했다거나 알고리즘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좀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 매칭 플랫폼이 인기를 얻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보수 장비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출근길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전 10시 10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흥시 오이도역에서 트롤리, 궤도 유지 보수 장비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호선과 인접선인 수인분당선, 서해선 이쪽에 열차 운행에 지장이 좀 빚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코레일은 선로에 장애가 생기면서 현재 운행 중인 열차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열차가 운행에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근을 지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열차가 상하행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코레일 쪽에서는요, 시흥 차량기지에서 선로 장애로 전동 열차 운행에 지장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4호선 그리고 수인분당선, 서해선 열차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코레일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요, 지장 열차와 시설물 피해에 관해서 확인 중이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 정확한 지연 정도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이 피해 정도를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출근길 시민들은 바쁜 시민들께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 소식은 집계되는 대로 조금 더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네, 새벽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따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쌀하고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내리는 비는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어 되도록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초미세먼지도 말썽이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세종, 충남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과 함께 마스크도 같이 챙기셔야겠습니다. 특히 황사의 영향으로 낮까지 농도가 높은 곳이 많겠고요. 먼지는 저녁부터 점차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20mm가 되겠고 늦은 오후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과 전북,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붉게 표시된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과 기립이 예정돼 있는데요. 대기질은 양호하지만 현재 고흥에도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오전까지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바람도 다소 강할 걸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3도, 대전 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9도, 대전과 광주 11도에 그치면서 아침 기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사전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네, 11월 2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